가족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종종 마음보다 앞서 말을 꺼냅니다. 이 말이 옳다는 생각, 이 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먼저 서고 그 뒤에야 상대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말보다 느린 곳에 머뭅니다. 가족은 조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인의 말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스스로 납득한 침묵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조언을 건넬 때 그 말 속에는 바람과 기대 그리고 조급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까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가족을 바꾸기 위한 글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언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자는 조용한 제안입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을 멈출 때 드러나는 내 마음의 분주함과 조급함을 바라보는 일, 그곳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에게 말씀하셨죠. 너 요즘 너무 늦게 자더라. 건강 망가진다. 동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 듣기 싫은 거 알아. 근데 이건 내 몸이잖아.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데 왜 저렇게 듣기 싫은 표정일까? 우리는 조언을 시작할 때 항상 확신합니다. 이 말은 옳다. 이 말은 필요하다. 이 말은 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려는 마음이 급하면 도리어 그 사람을 해치게 된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가르침이 왜 해가 되지? 좋은 말을 하는 건데, 옳은 말을 하는 건데.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니 보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급한 마음, 빨리 알아들었으면, 빨리 고쳐줬으면, 빨리 내 말을 받아들였으면, 이 조급함이 사실은 나를 위한 마음이라는 걸요. 조언이 시작되는 순간을 천천히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옳음보다 먼저 다른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는 저렇게 사는 게 불편해. 우리는 이 불안을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걱정은 사랑이니까 이 말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언의 시작점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면 그 말은 이미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이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죠.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 좀 더 버텨봐.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친구를 걱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겁니다. 친구가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게. 그리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보게 될까봐. 어쩌면 나도 언젠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까봐.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르침을 주려는 마음이 급하면 급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빨리 안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포장지로.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 마음의 불안이 먼저입니다. 가족에게는 더 쉽게 조언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우리는 가까움을 일종의 권리처럼 여깁니다. 가까우니까 더 솔직해도 된다고, 가까우니까 거리낌 없이 말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삼가야 한다. 친밀함이 오히려 상처를 깊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가까우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먹한 사이도 아닌데 왜 말을 삼가야 하지? 하지만 경험은 정약용 선생님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가까울수록 말은 더 깊게 박힙니다.
가까울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칩니다. 타인에게는 예의를 지키는 말을 가족에게는 거칠게 내뱉습니다. 회사 동료가 늦잠을 잔다고 해서 너 그러다 인생 망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왜일까요? 가까움이 이해를 보장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저의 조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카가 대학을 자퇴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조카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이해해. 근데 자퇴하면 안 돼. 우리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모두가 조카를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그날 이후 가족 모임에 거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들 날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도 내 말은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불안해서 한 말인 것 같았어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상처를 깊게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은 더 단단히 잠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보다 가족의 비판에 더 강하게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은 이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움은 상처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잠그게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권리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언은 닿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옳은 말인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정말 저 사람을 위한 말인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만 움직인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 그동안 제가 한 모든 조언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생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저는 늘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로. 하지만 마음은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처럼 견고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화살이 날아오면 마음은 즉시 방어벽을 올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르면서. 저 사람은 내 상황을 이해 못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말만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상대가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본능입니다. 마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타인이 요구하는 변화를. 왜냐하면 타인이 요구하는 변화는 지금의 나는 틀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구나.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움직입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틀 때,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아껴 써라. 미래를 위해 저축해라. 당시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내 돈인데 왜 간섭해?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지. 하지만 30대가 되고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100번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깨달은 그 순간에는 단 1초 만에 이해됐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끌고 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조언을 멈추는 것, 말을 줄이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2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은 강요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은 스스로 깨달을 때만 움직인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조언이 옳은 말이라는 건 분명한데 왜 그 옳은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까요? 왜 옳은 말을 할수록 마음은 더 다쳐갈까요? 이만큼 강력한 무기가 또 있을까요?
내 말이 틀렸어? 이게 사실이잖아.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말이지. 우리는 오름을 방패처럼 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오르니까 이 말을 해도 괜찮아. 내가 오르니까 상대방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비록 옳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것은 칼이 된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지?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 그런데 제 경험을 돌이켜보니 보였습니다. 몇 년 전 여동생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죠. 너 사업 경험도 없잖아. 자본도 부족하고 통계적으로 창업 5년 내 90%가 망해. 제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논리도 있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의 꿈에 대해 제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요즘 혼자 많이 힘들어하더라. 오빠한테는 말 안 하고 싶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름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제 말은 칼이 되었습니다. 옳은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나는 현실을 보는 사람. 나는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 나는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현실을 봐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감정적으로 굴지 마. 하지만 높은 곳에서 던지는 말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돌처럼 떨어집니다.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인다. 오름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뒤바꿉니다. 먼저 옳은 말을 던지고 나중에 너를 이해해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말이 비록 옳더라도 비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옳음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옳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옳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옳을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음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듣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경청하는 듯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하지만 조언이 길어질수록 뭔가 변합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미세하게 몸이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움츠러드는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고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은 먼저 자신을 지키려 한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본성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본성이다. 그동안 저는 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집이 세다고 귀가 얇다고 현실을 못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학에는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그 자유를 되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조언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되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시시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넌 이게 문제야.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는 틀렸어. 그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내가 공격받고 있어. 내가 부정당하고 있어. 나를 지켜야 해. 그래서 방어막을 올립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은 좀 달라.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우리는 이걸 보고 답답해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나? 하지만 상대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느라 바쁜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관계가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너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객관적으로 봐봐. 이 관계 건강하지 않아. 친구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알아. 힘들긴 해. 저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죠. 알면서 왜 계속 만나? 헤어지는 게 답이야. 너한테 안 맞는 사람이야.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근데 너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몰라. 나한테는 의미 있는 관계야. 친구는 이제 관계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제 조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말하니까 오히려 관계를 지키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충고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은 먼저 자신을 지키려 한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내 말이 지금 저 사람을 지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뭐가 문제였지? 나는 사실만 말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였는데. 그런데 관계는 이상하게 어색해집니다.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멀어진 느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관계의 공기가 먼저 상한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뭔가 꽉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관계의 공기. 우리는 늘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이 단어가 적절했나, 이 표현이 강했나, 이 논리가 맞았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이 오가는 공기였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 아버지가 제 진로에 대해 말씀을 꺼내십니다. 너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저는 압니다. 이 질문 뒤에 무엇이 올지. 그만두지 말고 좀 더 버텨봐라.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내 나이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받는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 다른 화제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아무 조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방어 태세였습니다. 왜일까요? 관계의 공기가 이미 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번의 조언, 수백 번의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수천 번의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기가 무겁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부부관계를 연구하면서 감정 계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돈을 빼는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조언은 대부분 출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또 나를 고치려고 하네. 또 내가 부족하다는 거네. 또 변하라는 거네. 그렇게 출금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계좌가 바닥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닿지 않습니다. 관계의 공기가 이미 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때 일입니다. 어머니와 거의 매일 전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시고 조언하시고 챙기셨습니다. 모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30분은 조언을 들어야 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다음에.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라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관계의 공기가 상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말이 상처를 주기 전에 이미 관계의 공기가 먼저 상한다. 우리는 늘 말에만 집중합니다. 이 말이 문제였나? 다음엔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하지만 문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들이 쌓여서 만든 그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을 더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더 좋은 표현을 찾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고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라. 조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조언하고 싶은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변하길 바랄까? 이 조급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질문들로 우리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의 정체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저 사람만 조금 변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조금만 더 살림을 도와주면, 아내가 조금만 덜 잔소리하면, 자녀가 조금만 더 공부에 집중하면, 부모님이 조금만 덜 간섭하시면, 조금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작은 변화만 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의 끝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편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봅니다. 설거지는 제 목, 청소도 제 목,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도 제 목.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역할 분담 좀 하자. 당신도 좀 도와줘.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나도 피곤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피곤한 줄 알아? 나도 일하고 와서 이 모든 걸 하잖아. 그래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훨씬 좋아질 거야. 이 말은 사실처럼 들립니다. 남편이 변하면 가정이 좋아진다고요. 하지만 솔직해지면 제가 원한 건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편한 나였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내가 쉴 수 있고, 남편이 청소를 하면 내가 편해지고,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면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변화를 요구하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나는 더 나은 가정을 만들려는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제 편의를 위해 상대를 바꾸려 했던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정확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할 때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건가? 자녀를 바꾸려는 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말로는 너를 위해라고 하지만 에너지는 나를 위해를 전달하니까 상대는 혼란스럽고 불편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저 사람이 변하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뭔가 변합니다. 말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요구가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언 뒤에는 항상 기대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이 정도면 변하겠지. 이번엔 다를 거야.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안 바뀌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대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조급함이었다니.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믿어. 이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날 믿어주시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 뒤에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엄마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 엄마 기대에 못 미치니? 어머니의 기대는 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조급함이었습니다. 빨리 성공했으면, 빨리 안정됐으면, 빨리 내 걱정을 덜어줬으면. 조언 뒤에 오는 기대는 상대를 올가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내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넌 왜 안 바뀌니? 이 말들 속에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조언을 했으니 너는 변해야 해. 내가 관심을 줬으니 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해. 하지만 사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망할 거야.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식대로 했습니다. 몇 년 뒤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와, 내가 뭘 했어.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그때 느꼈습니다. 그들의 조언 뒤에는 기대가 있었구나.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실망과 비난이 온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조언은 주되 결과는 바라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배려다. 조언과 기대를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대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해. 내 조언을 받아들여야 해. 변화를 보여줘야 해. 이런 기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은 했지만 결과는 상대의 몫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대의 자유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말을 안 듣네라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결과를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진짜 배려입니다. 조언은 주되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말은 하되 상대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동안 우리는 계속 밖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시선이 항상 상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조급함을 살펴라. 시선을 돌리라는 겁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나는 왜 이 말을 꼭 해야 한다고 느낄까? 나는 왜 저 사람이 변하길 바랄까?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타인을 향한 말에서 나를 향한 질문으로. 저도 이 질문들을 재개해봤습니다. 나는 왜 남편이 변하길 바랄까? 처음엔 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외롭지 않았으면 해서. 결국 나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왠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부정하고 너를 위해서라는 거짓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낫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지만 나는 힘들어라고 하면 공감이 됩니다. 제가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 남편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똑같은 요청인데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타인을 향한 말은 저항을 만들지만 나를 향한 솔직함은 연결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역설적입니다. 바꾸려고 할수록 안 바뀌고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바뀝니다. 왜일까요?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에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 그 첫걸음이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멈추는 것, 조언을 참는 것, 그 고요한 자리에서 나를 마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변화가, 그리고 어쩌면 상대의 변화도. 이제 우리는 그 침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용기일까요? 우리는 늘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속에 담아두지 마. 표현해야 해. 소통이 중요해. 그래서 침묵은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관심 같고 포기 같고 냉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랑이지? 사랑한다면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제 동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 이러다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면 안 돼. 제발 정신 좀 차려. 매일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방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말할수록 동생이 더 움츠러든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그럼 그냥 놔두라고요?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놔두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거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기다리는 거랑 놔두는 거랑 뭐가 달라?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동생 방 앞에 밥을 놓아두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 찾아볼게. 저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매일 밥을 놓아주시잖아. 그게 미안했어. 그리고 엄마가 날 믿어주시는 것 같았어.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다. 말을 하지 않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믿는 겁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한마디만 더. 이것만은 꼭 말해야 해. 하지만 그 한마디를 참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절제다. 말을 참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내 조급함을 이기는 힘, 내 불안을 견디는 힘, 내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힘. 그게 바로 침묵의 용기입니다. 조언을 멈추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련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고, 계속 조언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요즘 어때? 괜찮아? 계획은 있어? 이 질문들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랬습니다. 친구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어때? 밖에 나가봤어? 운동은 했어? 친구는 처음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내 연락이 부담스러워. 매번 대답해야 한다는 게 힘들어.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건데.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 연락은 친구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친구가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친구가 회복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뭔가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결국 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빈도를 확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짧은 메시지 하나. 나 여기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친구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나를 원망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견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계속 연락 안 해줘서.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연락 안 해줘서 고맙다니? 친구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계속 물어보면 나는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어. 그게 힘들었어. 근데 내가 멈추니까 나한테 공간이 생겼어. 내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어.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뭔가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뭔가 하면 내가 노력했다고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것.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상대가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것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 조급함을 견디고 내 불안을 받아들이고 내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성장합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상대를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모든 걸 내가 해결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을 멈추면 처음으로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바빴습니다. 상대를 관찰하고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그러느라 나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타인을 향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제 남편에게 조언을 멈추고 나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 불안하다는 걸요.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볼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러다가 애들한테 안 좋은 본보기가 되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우리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나만 계속 고생하면 어떡하지? 전부 어떡하지였습니다. 전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남편의 현재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제 머릿속 미래 상상이 문제였습니다. 조언을 멈추니까 이게 보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 급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불안한 사람이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고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겁니다. 남편이 변하면 제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변해도 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요. 침묵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걸 멈추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걸. 상대를 바꾸려는 걸 멈추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바꾼 건 간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언하는 대신 제 불안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통제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혼자 감당하는 게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인정하니까 뭔가 풀렸습니다. 남편을 바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제 불안을 다루면 되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언을 멈추니까 남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설거지 내가 할게.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갈까?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압박이 사라졌으니까요. 기대가 사라졌으니까요. 남편도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는 말이 멈춘 자리에서 싹 튼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을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나의 불안, 나의 조급함, 나의 통제 욕구.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변화. 나를 바꾸니까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니까 상대도 바뀝니다. 조언으로는 안 됐던 변화가 침묵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만납니다. 이 모든 걸 알았어도 여전히 힘듭니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요.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각자의 때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봄이 왔습니다. 매화는 2월에 피고 벚꽃은 4월에 피고 장미는 5월에 핍니다. 아무도 매화에게 왜 4월에 안 피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미에게 2월에 피면 안 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때가 다르다. 꽃이 각자의 계절에 피듯 사람도 각자의 시간에 깨닫는다. 저는 동생에게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벌써 30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너만. 저는 동생에게 제 시간표를 강요했습니다. 제가 걷는 속도로 걸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동생만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동생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봄이 오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꽃이 피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꽃이 핍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의 리듬입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은 또래보다 말이 늦었습니다. 24개월이 되도록 단어를 몇 개밖에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자. 아이한테도 때가 있을 거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 뒤처지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마치 그동안 모아뒀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하루아침에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마다 깨달음의 때가 다르다.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재촉한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아이를 재촉한 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엄마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닐까? 결국 나였습니다. 각자의 때를 인정한다는 건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 내 시간표를 들이대지 않는 것, 내 기준으로 재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왜냐하면 가족의 속도가 느리면 나도 같이 느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상대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별개입니다.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상대는 상대 속도로 가면 됩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내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내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 내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게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제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제 방 앞에 과일을 놓아두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걱정 안 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지. 밤마다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자.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힘든 사랑이라는 걸. 매일 걱정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견디는 것. 매일 불안하면서도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기다림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간을 준다는 건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압박 없이,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상대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이혼을 했습니다. 친구는 망가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연락도 끊고 모임에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나 여기 있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마워. 계속 연락해줘서.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게 좋았어. 다른 애들은 다 괜찮냐, 힘내라 이러는데 그게 부담이었거든.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기다림은 공간을 주는 것이다.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조원이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아무 요구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공간. 기다림은 이렇게 실천됩니다. 말을 참고, 조언을 멈추고 그저 곁에 있는 것. 나는 여기 있어. 이 한마디가 수십 개의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제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할 거야. 이 말을 하면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잡으려 할 때 달아나고 놓아줄 때 찾아온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려고 할수록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놨습니다. 저는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이러다가 고등학교는 어떡하려고? 하지만 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내가 말할수록 애가 더 안 해.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딸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래서 생각해봤어. 내 인생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면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변화는 잡으려 할 때 달아나고 놓아줄 때 찾아온다. 제가 변화를 강요할 때는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변화를 놓아줬을 때 딸이 스스로 변했습니다. 왜일까요?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시키는 변화는 억지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변화만이 진짜 변화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조언의 결과가 아니라 침묵의 선물이다. 조언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침묵이 변화를 만듭니다. 침묵이 주는 공간, 침묵이 주는 여유, 침묵이 주는 자유. 그 안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타인이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던져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질문을 던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조언을 멈추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기다리는 것.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 손을 떠난 자리에서 조용히, 천천히, 마치 봄이 오듯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조언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말이 없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언을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닐까? 말을 안 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가 남는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가 뭔데? 하지만 경험하고 나니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조언을 멈추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 오는 게 편해졌어. 저는 놀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이 사라지니까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비난이 사라지니까 방어가 사라졌습니다. 방어가 사라지니까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 예전 같았으면 못했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즉시 조언했을 테니까요. 그럼 이직 준비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힘들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상사 이야기를, 자기 고민을.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대화가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냥 들어줘서. 정약용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가 남는다. 진짜 대화, 진짜 소통, 진짜 연결. 조언이 있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 조언이 사라지니까 생겼습니다.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제가 조언을 멈추고 나서 동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동생은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생이 먼저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구 만났는지. 예전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다가 조언으로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그 시간에 뭐라도 배우지 그래? 이제는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랬구나. 재미있었겠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 그건 허전함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이미 거기 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미 있었던 것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것들. 침묵은 외롭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깊은 위로다. 제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입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간호사 친절해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괜찮아. 그러고는 다시 침묵.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 침묵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도 편해 보이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있어줘서 고마워. 그때 알았습니다. 함께 있는 침묵은 외로운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연결이라는 걸.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없이 함께 견디는 시간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말로 채우려고 하면 관계는 피상적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을 함께 견디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제 친구가 아이를 잃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내라도 괜찮아질 거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도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울 때 같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침묵할 때 같이 침묵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무 말 안 해줘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함께 견디는 침묵. 이건 방치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상대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 상대의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 상대의 침묵을 존중하는 것. 말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이 여정의 끝입니다. 저는 남편을 바꾸려 했습니다. 더 부지런하게,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느긋하고 대범하고 때로는 무심한 그게 남편이 본성입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남편도 편해졌고 저도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그렇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느립니다. 여전히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동생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빠르게 살고 동생은 천천히 삽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향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가족은 같은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속도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면 됩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다시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함께 숨 쉴 수 있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고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은 조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멈출 때 비로소 관계가 변합니다. 말을 줄일 때 마음이 통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신뢰가 쌓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놓을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조언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평정이 찾아옵니다. 바꾸려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 그 평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함께 숨 쉽니다. 누군가를 고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존재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조언으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2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조언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하려던 조언 한마디 참아보는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그 한마디를 삼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어. 그게 전부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존재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숨 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